네, YTN 라디오 김영세서 인터뷰. 자,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만드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야당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관련 국정조사 특위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이십니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 지냈죠. 박범계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요. 김영수 기자입니다. 아, 네. 예. 오랜만에예요. 기자 시절에 자주 뵀었는데. 자, 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요. 전국이 지금 온통 이 이슈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지금 이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22부 전통적으로 형사 합의부의 상징과 같은 재판부죠. 22부는. 22부 재판부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이재명 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김용, 정진상 이런 가까운 분들의 재판이 다른 재판부에 또 있죠. 33부. 네. 이거 이제 유명한 부장판사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은 22부 재판이고 유동규 또 이제 김만배 등 남욱 등에 대한 판결인데 예, 그 판결에 대해서 공소 유지를 1차 수사팀이 있고 2차 수사팀이 있는데 그래요. 예. 1차 수사팀은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소위 문재인 정부 당시의 수사팀이었고 2차 수사팀은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간 이후에 우리 민주당이 볼 때 이것은 목적을 갖고 즉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이제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수사한 것이 2차 수사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2차 수사팀은 엄희준과 서울중앙지법 엄희준과 강백신 이 두 부장검사가 진두지휘했고 그중에 강백신 부장검사가 현재도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시각이 두 개의 시각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공소유지팀은 뭐 국힘의 주장들 그리고 뭐 한동훈 전 장관 등등등등 해가지고 다 일관되게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수사 기소라고 수사 기소로 이제 하고 있고 저희들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조작된 수사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항소 포기 자제가 불거진 문제죠. 그렇게 보고 계시는 저는 당연히 민주당의 아까 말씀드린 1차 수사팀을 사실상 지휘 감독권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이었고 민주당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저는 이 현재의 판결과 항소 포기 논란을 불순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 1차 수사팀 그 수사 결과와 방향이 그럼 2차 수사팀하고는 결과와 방향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 1차 수사팀의 결과는 그리고 방향은 어떤 거였어요? 한마디로 이번 판결로 1차 수사팀이 정당했다. 그 수사 결론이 정당했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판결문이 한 700페이지가 넘는데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수사팀은 특경과 배임이긴 하지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다. 그 당시 한 50억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본 거고 2차 수사팀은 뭐 천문학적인 7,886억 정도로 본 거고 그것을 현재 22부 판결이 결국 1차 수사팀의 손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정성호 장관은 그 일문일답 때 보니까 대장동이 성공한 수사고 성공한 재판이었다. 형량도 충분히 선고받았다라고 했는데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라면은 이 수사의 목적은 잘못된 것이고 대장동의 소위 민간업자들이 소위 화천대유를 만들어가지고 택지 분양, 택지 개발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인 결론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소위 이 성남 도계공 유동규를 말 그대로 뇌물로 구워 삶아서 자기들의 부당한 이득, 원래 가져가야 될 이득
또는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 등을 다 돌파해서 예. 이득을 얻었다라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이번 수사에 따른 이번 판결은 예. 정확하게 그 엄정한 판단을 한 거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그 검찰의 항소 포기로요. 네네.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을 지금 이제 많은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이제 피고인들 남욱 변호사를 네네. 포함해서 그들이 가장 큰 이익을 봤다라고 보던데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익을 봤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인 뭐 김만배, 남욱 또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이득을 봤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그 이득이 부정한 이득이 어느 정도고 정당한 이득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김만배 등등의 민간업자가 아니더라도 대장동 지역에 택지 개발 사업은 있는 것이고 그 위치가 너무 몫이 좋은 것이고 거기에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당시 부동산 경기가 회복 중이었으니까 이득을 보는 것은 명약 관화한 사항이었죠. 그래서 어느 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개발을 하게 되면 이득을 얻게 되는 그 부분은 차치 배제하고 부당한 이득을 어느 정도냐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 핵심이고 이번 대장동 판결 재판부는 그 당시에 사업 협약 당시를 기준으로 배임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뛰고 어느 정도 이득을 남을 건지 계산하기 어렵다라고 1차 수사팀의 결론과 맥을 같이 한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관점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남욱 변호사가요. 이 검찰이 동결시킨 한 500억 원대의 재산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네네. 예, 그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그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재밌는 것은 재판부에 그렇게 물론 검사가 지금 2차 수사팀 공소유지 검사가 재산 보전,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재산 보전을 해서 2,070억 원을 이 재판부, 이번에 선고한 22부 재판부에 재산 보전 처분을 받아냈어요. 그 결정은 법원이 한 겁니다.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법원에다 청구 안 하고 검사한테 사적인 것처럼 해가지고 청구를 했다는 게 이상하다. 그리고 2,07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금 보존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이거 뭐 한 푼도 못 찾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얼마든지 소송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2,07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데 이번 재판부는 한 1,800억 정도를 성남 도계공이 택지 개발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 1,800억 원에 한 2배 정도, 한 3,600억 원 정도가 그 정도로 한 이득이 최종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결문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1,800억 원은 이미 확보가 됐고 나머지 1,800억 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70억 원의 보존 처분 내에 동결한 재산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무슨 누가 일각에서 선동하듯이 갑부로 만들어 주는 거 아니야? 깜빵 갔다 오면 다 떵떵거리고 사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런 오해는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욱도 이거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법원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안 풀어주면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한다고 하던데요. 변호사니까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요. 남욱 그 피고인도 변호사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후폭풍을 좀 짚어볼게요. 지금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서 집단 행동하는 검사장들을 전원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8명의 검사장들이 이 2명의 검사장, 서울 남부지방법 검찰청 검사장, 태용 검사장과 이문정 검사장, 동부지검장 두 분만 제외하고는 전원 다 집단 행동에 가담을 했고
전국의 주요 지청에 20개 지청장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번에 일회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장관일 당시에도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 소위 우리 당시 민주당 문재인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소위 친문 총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행동을 했었죠. 이러한 집단 행동은 검찰의 오래된 생리였고 그것은 오로지 딱 하나. 제가 어제부터 뭐 방송에 나가면서 강조했던 검찰주의. 그러니까 수사, 기소, 공소유지, 집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을 넘어서서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에 자신들이 영향을 미치고 좌지우지하겠다라는, 즉 정치 사회적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오래된 검찰주의자들의 일종의 망동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형식으로 하든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것이 뭐 이제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라는 직급으로 놓고 보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검찰총장들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엄정하게 이번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의 국회 국정조사 이전에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감찰이 있어야 되겠다. 그 결과로서 어떠한 징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 각종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안 수사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법무장관 지내셨으니까 이 검찰이 보안 수사권 요구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 의견요. 제 의견은 과거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항소 포기 여부에 대한 검찰의 집단 행동 이전과 이후가 조금 제 어떤 정서적인 그 느낌 좀 다릅니다. 검찰주의가 여전히 지난 대통령 선거라는 또 검찰의 수장이었던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렀고 탄핵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러한 집단 행동을 하고 있구나. 노만석 대행이 퇴임사에서 주목할 점은 오로지 검사들과 검찰만 있었고 국민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왜 이런 검찰주의가 횡행하게 됐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공소 유지 차원의 소위 보안 수사권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최소 범위 내에 감수 수사는 안 되고 임의 수사에 한해서 공소 유지 범위 내에서 이런 전제를 달고서 보안 수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 과연 이런 검찰이 전혀 반성하거나 환골 탈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자, 이 여권의 이러한 대응 방침 그리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야권은 입틀막 아니냐. 정부가 좀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틀막은 약자가 강자로부터 내 의견과 주장, 권리를 주장할 때 입을 틀어막는 소위 윤석열이 카이스트 대학원생에게 했던 그것을 입틀막이라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국민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제1당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동 수사 공소유지 재판 1심 판결 선고를 둘러싼 이 논쟁은 누가 갑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수사권을 틀어주고 있고 아직도 소위 검찰청 폐지가 법안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1년 동안 여전히 검찰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수사권을 틀어주고 있고 누가 이 재판의 주도권을 판결조차도 승복하지 않는 소위 검찰주의에 물들어 있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볼 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에 쓰는 입틀막은 아닙니다. 김용민 의원이요. 징계받은 판검사 이 변호사 등록 제한을 추진하고 특정 고위직 판검사 개업도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계에 따른 변호사 개업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대한변호사협회가 시행하고 있으나 그러나 들쭉날쭉하죠. 일관되지 않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나 특정 변호사 이제 제한
누군지를 얘기하는 건 뭐 금방 알 수 있을 거고요. 예, 예. 그 부분은 이미 이제 법의 정신에 의해서 뭐 개업지 제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 정신인데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법무부 장관 지내셨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계속 그 서로 지금 설왕설래 갈등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데 또 다른 법무장관으로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누구라고 하긴 어렵지만 예, 판결문 700쪽이 넘는 판결문을 두 분 다 안 읽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두 분 다 읽은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예. 읽었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예. 그러면 예. 제가 보기에는 조국 장관 전 장관이 얘기한 것은 이 판결의 취지, 정신,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고 예. 그 추징이라는 것은 형법상의 필요적 몰수 추징 외에는 다 임의적인 것이고 법원이 재량껏 하는 것입니다. 예, 국가가 환수를 추진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 반드시 그 추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그리고 보전 처분이 돼 있기 때문에 재산 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국 장관은 표현했기 때문에 취지는 맞는 얘기고요. 예. 한동훈 전 장관의 얘기는 다 틀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검찰주의의 사실상 수장격입니다. 그래서 2차 수사가 왜곡돼 있고 잘못되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엄희준, 강백신과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요. 예. 자, 여야가 지금 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 이제 서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합의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국정조사를 할 때 증인으로 또 누구를 채택할 것인가를 놓고도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김영수 기자님 질문서를 미리 주셨는데 이 대목은 제가 뭐 당대표도 아니고 원내대표도 아니고 그 증인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지금 재판이 다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증인 채택은 어렵게 되어 있죠, 법에. 그러니까 증인 채택도 아마 지금 정말 부르고 싶은 사람들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서 소위 국민들이 TV로 이 사람들의 태도 증언, 얼굴의 표정과 말투와 이런 것들 보면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듣고 싶어 하죠. 보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러나 과연 이게 채택이 될는지 야당이 동의를 해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최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련한 여론조사인데 적절 29%, 부적절 48% 나왔습니다. 이 갤럽 조사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묻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그 김영수 기자님 1심 선고가 되면 2심 항소, 2심 선고되면 뭐 3심 상고. 이것에 지금 국민들이 알고 계신 법률 지식상 그렇게 자동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몇십 분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드려도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한 100분의 1도 채 말씀 못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가 어떤 수사였고 2차 수사팀이 왜 만들어졌고 그것이 윤석열 집권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며 지난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 이런 등등의 간단한 전제를 좀 달았다면은 저는 여론조사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였다는 거 제가 꼭 언급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규명하기 위한 윤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 규명 특별히 설치했고 박의원께서 위원장이십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은 한 9명 정도. 다 인선이 끝났고 이제 다음 주부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낙찰률 또는 낙찰가율에 비해서 헐값 매각 이런 등등은 밝힐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쉬운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국무총실에서 이제 주도로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과 맥을 같이 해서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끝까지 진상
규명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슈 더 인터뷰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